인터넷 끝판왕에서 모르면 못 받는 통신지원금 80만원, 설치 당일 즉시 입금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견적만 받아봐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증정하니 더보기란 고정 댓글 혹은 1866-1009로 전화주세요. 안녕하세요, 축진막입니다. 프리미어리그 1라운드가 끝나고 이제 2라운드가 시작되기 직전인데요. 2라운드 프리뷰 5경기 간단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6 팀들 위주로 다뤄봤고요. 또 빅6 팀과 상대하는 팀까지 간단하게 프리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빅6의 첫 번째 경기 웨스트햄 대 첼시의 경기입니다. 23일 토요일 새벽 4시, 그러니까 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가는 새벽 4시고요. 일단 홈팀 웨스트햄의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승격팀 썬덜랜드한테 3대0 완패를 당했거든요. 그리고 패배할 때 경기 내용 자체도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공격 상황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웨스트햄이 그동안 프리미어리그에서 버텨왔던 이름값에 비해서는 아쉬운 느낌이 있었고요. 또 웨스트햄이 24-25 시즌 말 그대로 폭풍 보강을 했었죠. 필크루크부터 해서 맥스 킬먼, 완비사카 등등 정말 많은 숫자의 선수들을 많은 돈을 들여서 사왔는데요. 사실 영입하고 나서 로페테기 감독이 또 선수단 스쿼드에는 조금 맞지 않는 전술을 펼치면서 시간을 많이 허비했고요. 포터 감독도 부임 후 엄청난 반등까지는 못 이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시즌은 또 엄청난 보강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웨스트햄이 보강했던 선수들, 레스터시티의 헤르만센, 뉴캐슬에서 데려온 칼럼 윌슨, 그리고 사우스햄튼에서 데려온 카일 워커 피터스, 그리고 왼쪽 사이드백을 보는 말릭 디우프라는 선수, 이렇게 보강을 했거든요. 근데 또 일단 헤르만센이라는 골키퍼가 썬덜랜드전에서는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첼시를 맞이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첼시도 그렇게 분위기가 좋진 않았어요. 첫 경기 되게 아쉬웠던 경기력이었죠. 어떻게 보면 크리스탈 팰리스의 완전체를 만나면서 경기력적으로 쉽게 풀어내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였고요. 후반전에는 그나마 첼시에게 큰 기회들이 찾아왔지만 산토스나 에스테방이 아쉽게 기회를 놓쳤죠. 그리고 그 선수들 뿐만 아니라 공격 라인 전체적으로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엔조라든지 파머, 번뜩이는 모습 없었고요. 양쪽 날개도 그랬죠. 그래서 어쨌든 간 이 첼시의 코어를 잡아주는 멤버들, 엔조나 파머 같은 선수의 컨디션 상승이 중요해진 경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첼시가 지난 경기에서 아츰퐁을 가운데 센터백으로 투입을 했었는데 사실 어린 선수에게는 조금 버거운 짐이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가 가능한 선수로 이제 토신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토신이 선발 출전할지는 약간 불명확합니다. 훈련 영상에는 일단 포파나 토신 같은 그래도 짬 있는 센터백들이 나오긴 했거든요. 그런데 선발 출전할 몸 상태까지 되는지는 또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양 팀의 체크 포인트들 한번 찾아볼게요. 일단 런던 스타디움, 그러니까 웨스트햄 홈 경기장에서는 15년 동안 상대전적으로 7대6입니다. 웨스트햄이 한 경기 정도 더 앞서 있고요. 이제 지난 원정 경기는 첼시가 완승으로 이겼죠. 3대0으로 이겼는데 잭슨이 초반에 2골 넣고 막 악어 세레머니 했잖아요. 악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랬었던 기억이 가장 먼저 났고요. 일단 첼시가 제가 생각했을 때 클럽 월드컵이나 그런 데서 좋았던 포인트는 가운데 쪽에서 패스 짜라락 돌려서 측면 쪽으로 빠르게 볼을 보내고 그 측면 쪽에 1대1에서 성과가 나는 장면이나 거기서 올라오는 크로스가 유효하게 들어가는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 첼시 공격이 좀 살아나려면 네투, 기튼스 같은 좌우 공격 자원들이 좀 잘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측면 자원들의 플레이가 개선될 수 있는지, 또 기튼스는 실력 문제라기보단 저는 일단 팀에 덜 녹아든 느낌이 있어서 이 녹아드는 것이 또 웨스트햄전에서 올라와 줄지, 이런 것들이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페드루, 델랍, 첼시에게는 다른 스타일의 스트라이커 2명이 있습니다. 이 2명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중요하겠죠. 페드루를 선발로 넣는 날에는 델랍을 몇 분에 투입할 건지, 아니면 이번 경기에서는 변주를 줘서 델랍부터 선발로 투입할 건지, 이런 것들을 또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웨스트햄이 썬덜랜드한테 실점했던 2번이 헤더 실점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가마차기 같은 슈팅을 먹혔는데 사실 헤르만센이 그 중에 하나 정도는 저는 대응할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웨스트햄의 이라올라 골키퍼가 프리시즌에서도 좀 불안했던 모습을 보여주면서 웨스트햄이 그래도 나름 야심차게 데려온 골키퍼인데 첫 경기에는 조금 아쉬운 모습들이 있어서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지는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웨스트햄, 첼시 둘 다 분위기가 좋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 승패가 갈린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한 팀은 재물이 될 수 있고요. 한 팀은 그걸 바탕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두 팀의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맨시티 대 토트넘이고요. 23일 토요일 8시 반입니다. 이제 새벽 4시 경기 보시고 잠깐 주무셨다가 일어난 뒤에 뭐 어디 마트도 다녀오시고 한 다음에 밤에 8시 반에 맨시티 토트넘 이번 라운드 최고 빅매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팀은 또 앞선 두 팀과 다르게 둘 다 분위기가 좋아요. 울버햄튼 원정에서 4대0이라는 큰 스코어로 이기면서 맨시티가 리그에서 아주 강력한 첫 승 신고를 했죠. 거기서는 뭐 레인더르스의 미친 활약이 있었고요. 또 셰르키도 후반에 교체로 투입되어서 득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영입과 같은 오스카밥, 스톤스 이런 선수들도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맨시티가 또 분위기 좋게 이겼다 보니까 홈에서 또 어떤 홈 개막전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고요. 토트넘 역시 무실점으로 크게 이겼어요. 홈에서 벌리 상대하면서 3대0으로 이겼고요. 히샬리송이 미쳐버린 득점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로메로도 재계약하고 히샬리송도 이렇게 잘하는 상황에서 에제까지 안정적으로 데려왔으면 뭐 분위기 진짜 로켓 타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에제 영입이 무산이 되면서 약간은 가라앉은 분위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또 반등의 재료로 삼을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이 기대가 되는 경기고요. 양 팀의 체크포인트를 한번 따져보자면 일단 15년 동안 맨체스터 시티 홈에서 시티가 9대3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4경기 하면 시티가 3번 이기고 토트넘이 1번 이기고 뭐 이런 느낌이겠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시티가 가용할 수 있는 선수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조합을 짤 수 있기 때문에 시티 입장에서는 상대에 맞춘 전술을 가동할 수 있겠고 반면에 토트넘 입장에서는 시티의 선발 라인업이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맞춤으로 대응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경기에서 맨체스터 시티가 되게 달라졌잖아요. 지난 시즌 보여주던 뭐 극단적인 지공보다는 롱킥이나 크로스 플레이, 역습 이런 다이렉트한 공격 요소들의 비중을 늘리면서 우리가 한 가지 공격 방법만 있는 팀이 아니다. 여러 가지 주무기를 가지고 있는 팀이다 라는 걸 또 보여줬던 그런 경기였거든요. 그런데 뭐 시티가 최근에 손흥민 있을 때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실점하는 장면은 대부분 토트넘에게 다이렉트한 공격을 당해서 실점할 때가 많았거든요. 역습이라든지 뭐 크로스 플레이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뭐 시티가 오히려 토트넘 상대로 그런 공격들을 성공시킬 수 있을지 뭐 그런 것도 기대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 강팀 상대로는 백스리 전술 쓰는 거를 보여줬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또 백스리 전술을 쓸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실제 리그에서 맨체스터 시티 상대로 백스리 전술이 얼마나 강력할지 이런 것들도 지켜보는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히샬리송이 지난 경기 워낙 좋은 컨디션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지난 경기 폼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토트넘이 손흥민이 없잖아요. 손흥민이 맨체스터 시티 상대로 되게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손흥민 없는 토트넘이 또 맨시티 킬러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지 사실 뭐 맨시티 킬러라기에는 전적상으로는 또 얘기가 달라지긴 하는데 어쨌든 토트넘이 다른 빅식스 팀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맨시티한테 좋았던 기억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토트넘이 시티 원정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아스날과 리즈입니다. 24일 일요일 1시 반이고요. 토트넘과 맨체스터 시티 경기 보고 조금 쉬셨다가 1시 반에 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리즈가 에버튼 상대로 홈에서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초반 분위기 딱 잡고 원정을 떠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리즈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챔피언십을
창으로 뚫고 올라온 팀이에요. 그러니까 챔피언십에서 다이렉트 승격이 두 팀 있었는데 리즈도 승점 100점, 벌리도 승점 100점이었습니다. 근데 리즈는 95득점을 하고 올라왔어요. 거의 경기당 뭐 2득점씩 하고 올라온 그런 느낌인데 아스날전에서도 공격적인 운영을 할지 이런 것들도 기대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일단 에버튼 상대로는 또 공격 축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슈팅이 21대 7이었어요. 그 정도로 여러 번 퍼부었고 결국에는 이제 PK에서 득점을 했었는데 어쨌든 리즈의 공격력도 지금 되게 매서운 상태이기 때문에 이 아스날이라는 강팀의 원정 가서 맞불을 놓을 건지 이게 좀 저는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이제 아스날은 맨유 원정에서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어쨌든 간 원정에서 그리고 맨유 원정은 아스날이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원정은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서 어쨌든 간 승점 3점을 챙겨왔다는 거 이거는 이제 시작점에서는 충분히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거고요. 이번 경기에서는 그래도 아스날 입장에서는 경기력을 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리즈가 맞불을 놓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아스날도 뭐 전환 찬스, 역습 찬스 이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제 그런 데서 골을 넣으라고 요케레스 같은 선수를 데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또 요케레스의 적응도 내지는 요케레스가 역습 찬스에서 어떻게 마무리하는지 이런 것들이 아주 큰 경기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기 포인트 또 제가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15년간 홈에서 리즈 상대로 전승을 거뒀습니다. 경기 자체가 많진 않았는데요. 어쨌든 간 아스날이 홈에서는 리즈 상대로 다 이겼다. 그래서 상대 전적상으로는 좀 유리한 게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아쉬운 소식은 이제 하베르츠가 부상을 당했다는 거. 그런데 또 한 가지 좋은 소식은 에제가 영입되기 직전이라는 거. 사실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하베르츠는 결국 돌아올 자원이고 이제 에제는 이번에 토트넘 갔으면 못 데려오는 자원이었는데 에제를 데리고 오게 되었으니까 장기적으로는 그래도 아스날이 좋은 일 쪽이 조금 더 크지 않나 싶고요. 저는 지난 경기 칼라피오리가 또 잘했기 때문에 이런 경기 양상에서는 또 칼라피오리가 빛을 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홈 경기고 또 아스날이 승점 3점을 챙겨볼 수 있는 그런 경기이기 때문에 이 칼라피오리가 공격적으로 또 전술적으로 얼마나 소화를 해줄지 그래서 왼쪽 공격에서의 볼륨을 키우면 또 오른쪽이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 플레이가 될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르티넬리가 최근에 계속 좋지 않다 보니까 저는 뭐 마두에케 선발도 한번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긴 하거든요. 물론 이제 이거는 아르테타의 선택이긴 하겠지만 마두에케가 조금 더 많은 시간 부여받는 것도 한번 보고 싶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케레스가 합류한 아스날이 어떤 플랜 A를 보여줄지 게다가 이제 아스날은 상대적으로 자신들이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팀들에게 발목을 잡히면서 리그 우승이 멀어졌기 때문에 이번 경기 무조건 승리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무승부하는 거, 뭐 여기서 지는 거 초반이니까 괜찮다?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즌에 저는 체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리버풀이 계속 앞서가고 있을 때 아스날이 뭐 당장은 못 따라잡더라도 그 숫자에서 오는 압박감을 줘야 됩니다. 뭐 승점이 2점 차, 1점 차 이렇게 좁혀가는 그런 느낌을 줘야 되는데 아스날이 그럴 때 항상 발목을 잡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초반에 바짝 승점을 땡겨놔야 더 괜찮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경기는 뭐 아스날 입장에서는 꼭 승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느꼈고 웨데고르의 공격 포인트 아스날 우승에 매우 중요하겠죠. 사실 웨데고르의 공격 포인트라기보다는 공격 포인트를 올림으로써 얻어지는 웨데고르의 경기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효과를 또 기대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은 풀럼과 맨유의 경기입니다. 25일 월요일 12시 반이고요. 풀럼은 이제 브라이튼 원정 가가지고 극장 무승부를 거뒀어요. 96분에 세트피스에서 무니즈가 득점을 하면서 간신히 1대1 무승부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풀럼이 뭐 최상위 경기력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실 브라이튼이 그 경기에서 찬스를 워낙 많이 놓치기도 했고 그랬기 때문에 또 풀럼이 이제 다른 중위권 팀들 내지는 위쪽으로 올라가려는 팀들에 비해서는 영입이 좀 잘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쉽지 않은 시즌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맨유를 만나게 됩니다. 아스날 상대로 홈에서 맨유가 1대0으로 패배를 했는데 경기력적으로는 저는 희망을 보기에는 좀 충분했다
이렇게 느꼈고요. 이번 경기는 사실 결과까지 같이 가져와야 할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풀럼도 만만치 않은 팀인데요. 맨유가 결국 이렇게 투자한 거, 이거는 유럽대항전 도전해보겠다는 의지거든요. 그래서 유럽대항전을 가는 팀이라면 또 풀럼과의 게임에서는 승점 3점을 가져올 수 있는 힘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양 팀의 경기 포인트 한번 살펴보자면 맨유가 풀럼 원정에서는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15년 동안 풀럼 원정에서 맨유가 8승 1무 0패입니다. 프리미어리그만 따졌을 때고요. 정말 압도적인 성적입니다. 이제 지난 시즌 왼쪽에 보이는 리산드로 마르티네즈의 극적인 중거리로 이겼던 맨유인데요. 사실 풀럼전 지난 시즌 경기는 경기력이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리산드로 마르티네즈의 클러치 능력이 돋보였던 경기고, 이번 경기에서는 뭐 지난번에 좋았던 경기력을 이어가면서 승리하는 게 필요하겠죠. 또 세슈코의 선발 출전도 저는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경기 잠깐 나오긴 했지만 뭐 나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박스한 피니셔가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이런 것들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역습 과정에서 빅찬스를 맨유가 만들어내는 게 또 중요합니다. 맨유가 지난 경기 좋긴 좋았지만 그 아래에서 만들어가는 과정이 개선됐다는 얘기지 사실 빅찬스가 많았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역습 과정이나 뭐 게임하는 과정에서 빅찬스를 좀 맨유가 많이 만들어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3선 문제는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또 체크를 해야 됩니다. 사실 지난 경기 카세미로 뭐 특별히 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카세미로는 결국에는 장기 카드가 아니기 때문에 맨유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 과정을 거칠지 저는 그 고민의 과정이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우가르테를 계속 스쿼드 멤버로 인식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리고 우가르테를 계속 쓸 거라면 우가르테의 컨디션도 올라와 줘야겠죠. 어쨌든 이번 경기는 무조건 결과가 중요한 경기다. 맨유는 더 이상 승점을 드랍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뉴캐슬과 리버풀 경기가 26일 화요일 새벽 4시입니다. 사실 좀 시간이 빡세긴 한데요. 어쨌든 매우 뜨거운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뉴캐슬은 사실 빌라 원정에서 승리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제 지금 보시는 콘사라는 선수가 고든을 넘어뜨렸고 고든이 퇴장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콘사가 나간 게 한 68분인가 그 정도 됐는데, 그때부터 빌라가 10명으로 싸웠는데 뉴캐슬이 이렇다 할 찬스 만들지 못하면서 결국에는 비겼단 말이죠. 그래서 뉴캐슬도 분위기가 엄청 좋진 않아요. 게다가 최근 이삭 이슈로 인해서 팀 분위기가 살짝 뒤숭숭하긴 하죠. 그런데 뭐 이럴 때는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지금 홈 개막전에서 승리하면서 라커룸 분위기를 하나로 응집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뉴캐슬 입장에서도 더더욱 승리가 필요한 그런 게임이고요. 고든, 반스, 엘랑가 이렇게 3톱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 3톱이 리버풀을 공략할 수 있을지 그것도 중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리버풀이 홈에서 본머스 상대로 극적인 4대2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력적으로 완성된 느낌은 아니었기 때문에 또 리버풀의 경기력이 이번 게임에서 완성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또 중요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비르츠나 다른 영입생들의 컨디션이 올라올 수 있는지 이런 포인트들, 내지는 이제 팀에 완전히 녹아드는 모습들을 보여주는지도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흐라벤베르가 복귀합니다. 이게 리버풀에서는 아주 클 수 있는데, 사실 저는 흐라벤베르가 있을 때 리버풀의 전력을 체크해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흐라벤베르가 돌아오고 나서도 리버풀이 비슷한 경기력을 보여준다면 그런 것들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흐라벤베르가 돌아와서 어떻게 경기를 조율하면서 바꿔주는지, 이게 가장 큰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포인트들은 이제 15년간 프리미어리그 뉴캐슬 홈에서 뉴캐슬 4, 리버풀 6입니다. 그러니까 리버풀이 뉴캐슬 원정 가면 쉽진 않지만 그래도 근소 우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뉴캐슬이 또 홈에서는 강력한 전방 압박 들고 오거든요. 게다가 그 세인트 제임스 파크가 뭐랄까요, 되게
소리가 한 곳으로 몰린다고 해야 되나요? 그 분위기가 되게 압도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관중들이랑 같이 전방 압박을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또 리버풀이 뉴캐슬의 전방 압박 잘 견뎌낼 수 있을지 이런 것들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리버풀이 프림퐁이 부상을 당했어요. 프림퐁이 햄스트링 부상으로 지난 경기에서 빨리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브래들리나 조고메즈가 선발 출전을 해야 되는데 이 둘이 아직 풀 컨디션이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오른쪽 풀백의 공백을 또 슬롯이 어떻게 채워줄지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흐라벤베르의 복귀가 전술적으로 얼마나 변화를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체크 포인트가 되거든요. 저는 일단 후방에서 조율해 나가는 과정, 그리고 안정적으로 소유권을 유지하는 과정, 그리고 뉴캐슬이 전방 압박을 걸 거기 때문에 특유의 흐라벤베르 턴, 흐라벤베르 탈압박 이런 것들로 또 변수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에키티케의 득점 행진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 요것도 포인트가 되겠죠. 자, 이렇게 프리미어리그 5경기 프리뷰 한번 해봤고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이번 라운드 어떻게 진행될까요? 댓글로 예상 전적 써주시면 또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